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그림으로 표현하고 모든 정보를 그림 속에 표시해요. 공식으로는 농도와 소금의 양이 있지만 공식을 외우지 말고 백분율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식을 세울 수 있다고 했죠. 끝으로 모든 농도에 관한 식 세우기의 기준은 소금의 양이 돼요. 즉, 섞기 전에 소금의 양과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이 서로 같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속시에서는 식을 세우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도는 식 세우는 기준이 유일하게 하나뿐이므로 훨씬 간편해요. 일부의 학생들이 농도에 관한 문제를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거속시의 문제보다 식 세우기가 쉬우므로 선생님이 강의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연습을 해둔다면 농도에 관한 자신감이 넘쳐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이전 강의 문자와 식에서 연습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예를 다시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백분율에 관한 문제는 항상 기준량을 떠올리면서 백분율의 의미를 적용시키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죠. 100g 10%인 소금물에 대하여 구하는 소금의 양은 기준량 100에 대한 10%이므로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고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10g이 됩니다. 이번엔 미지수 x가 포함된 예를 살펴볼까요? xg 20%인 소금물에 대하여 구하는 소금의 양은 기준량 x의 20%이므로 x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고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5분의 xg이 됩니다. 300g x%인 소금물에 대하여 구하는 소금의 양은 기준량 300의 x%이므로 300 곱하기 100분의 x가 되고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3xg이 됩니다. 어때요? 미지수가 포함이 되더라도 적용 원리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죠? 소금물에 물을 섞을 때의 예제 15%의 소금물 3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10%의 소금물이 되는가?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g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그림을 활용하면 15% 소금물 300g에 넣어야 할 물의 양은 xg이고 물에는 소금이 없으므로 0%가 되겠죠. 이를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g이 되고 농도는 10%가 됩니다.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을 구하면 300g 중에서 소금은 15%를 차지하므로 300 곱하기 100분의 15가 되고 또한 물 xg의 농도가 0%이므로 x 곱하기 100분의 0이 되는데 결과가 0이 되므로 적지 않고 생략을 하면 되겠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여 적지 않을 거예요.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은 소금물 300 더하기 xg 중에서 소금은 10%를 차지하므로 3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이 됩니다. 이 두 소금의 양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식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하여 양변에 100을 곱하여 해를 구하면 됩니다. 소금물을 증발시킬 때의 예제 6%의 소금물 450g이 있다. 여기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9%의 소금물이 되는가? 증발시켜야 할 물의 양을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g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그림을 활용하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6% 소금물 450g에 대하여 증발시켜야 하므로 빼야 한다는 거예요. 증발시켜야 할 물 xg에 대한 농도는 0%가 되고 그러면 소금물 450 빼기 xg의 농도는 9%가 됩니다.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을 구하면 450g 중에서 소금은 6%를 차지하므로 450 곱하기 100분의 6이 되고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은 소금물 450 빼기 xg 중에서 소금은 9%를 차지하므로 45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9가 됩니다.
이 두 소금의 양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식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하여 양변에 100을 곱하여 해를 구하면 됩니다. 소금물에 소금을 섞을 때의 예제. 20%의 소금물 700g이 있다. 여기에 몇 g의 소금을 넣으면 30%의 소금물이 되는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을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g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그림을 활용하면 20% 소금물 700g에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은 xg이고 이를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700 더하기 xg이 되고 농도는 30%가 됩니다.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을 구하면 700g 중에서 소금은 20%를 차지하므로 700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고 또한 넣은 소금의 양 xg을 더하면 됩니다.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은 소금물 700 더하기 xg 중에서 소금은 30%를 차지하므로 7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30이 됩니다. 이 두 소금의 양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됩니다.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을 때의 예제. 10%의 소금물 100g과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12%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20%의 소금물은 몇 g을 섞어야 하는가? 섞어야 할 20%의 소금물의 양을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g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그림을 활용하면 10%의 소금물 100g에 섞어야 할 20%의 소금물의 양은 xg이고 이를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100 더하기 xg이 되고 농도는 12%가 됩니다.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을 구하면 100g 중에서 소금은 10%를 차지하므로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고 xg 중에서 소금은 20%를 차지하므로 x 곱하기 100분의 20이 됩니다.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은 소금물 100 더하기 xg 중에서 소금은 12%를 차지하므로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2가 됩니다. 이 두 소금의 양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식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하여 양변에 100을 곱하여 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농도에 관한 기본적인 유형에 대하여 식을 세우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봤어요. 이뿐만 아니라 농도에 대한 다양한 응용 유형이 있고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농도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방식대로 주어진 문장을 그림으로 정리하여 이해한다면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어렵지 않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비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앞에서 백분율에서 강조하였듯이 모든 비율에 관한 문제는 기준량에 대한 비율이므로 반드시 기준량의 비율을 곱해야 해요. 전체의 양이 되는 기준량을 구해야 하는데 모르는 전체의 양을 미지수 x로 두면 비율로 제시된 분수나 백분율의 합이 전체 양인 x와 같아야 해요. 예제. 준호가 책 한 권을 읽는데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 셋째 날에는 30쪽을 읽어 3일 만에 다 읽었을 때 이 책의 전체 쪽수는? 구하는 전체의 쪽수를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쪽이라고 하고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으므로 4분의 1 곱하기 x가 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이므로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30은 전체의 쪽수인 x와 같아야 해요. 일에 관한 문제. 먼저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이용하여 식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서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일의 처리 속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떠한 양을 시간으로 나누면 항상 속력의 개념이 돼요. 물통에 호스로 물을 채울 때에도 단위 시간당 흘러들어간 물의 양은 물에 유입되는 속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의 양을 1이라고 할 때 이 일을 완성하는데 x1이 걸린다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1의 처리 속력은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x분의 1씩 일을 하여서 x1이 걸리면 어떤 일이 완성되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즉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를 하여서 1을 x번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호스로 물통을 채우는 문제도 1에 관한 문제와 같은 유형으로 1에 관한 문제의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1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고학년이 되더라도 자주 만나게 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해요. 1에 관한 문제의 예제.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시간, 동생은 20시간이 걸린다. 이 일을 동생이 혼자 4시간 동안 일한 후 나머지는 형과 동생이 함께 일하여 완성하였다. 형과 동생이 함께 일한 시간은 형제가 함께 일한 시간은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시간이라고 하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형과 동생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각각 12시간, 20시간이 걸렸으므로 형과 동생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즉 일의 처리 속력은 각각 12분의 1과 20분의 1이 됩니다. 형제가 한 일의 양의 합을 이용하여 식을 세우면 먼저 동생이 시간당 20분의 1씩 4시간 동안 일을 했으므로 20분의 1 곱하기 4가 되고 이는 동생이 혼자 4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며 이번엔 형과 동생이 함께 일을 하면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 되므로 함께 X시간을 했기 때문에 괄호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괄호 곱하기 X가 되며 이는 형제가 함께 X시간 동안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한 결과가 전체 일의 양인 1과 서로 같아야 합니다. 시계에 관한 문제. 여기서도 주어진 문제의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문제의 조건에 맞게 분침과 시침을 움직여 나타내어야 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정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2시나 3시 등의 정각에서 잰 시각을 x분이라 하고 분침과 시침의 시간에 대한 각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분침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계의 긴 바늘인 분침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분이고 움직인 각도는 360도이죠.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60분 대 360도이고 이를 단위 시간으로 고치기 위하여 60으로 나누면 1분 대 6도가 됩니다. 즉, 분침은 1분 동안 6도만큼 회전한다는 거예요. 2분 동안에는 6도 곱하기 2만큼, 3분 동안에는 6도 곱하기 3만큼, 이와 같이 하면 x분 동안에는 6도 곱하기 x만큼 분침이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시침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계의 짧은 바늘인 시침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이고 움직인 각도는 360도이죠.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12시간 대 360도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1시간 대 30도가 되며 시침은 60분 동안 30도만큼 회전한다는 거예요. 비례식 60분 대 30도를 단위 시간으로 고치기 위하여 60으로 나누면 1분 대 0.5도가 됩니다. 즉, 시침은 1분 동안 0.5도만큼 회전한다는 거예요. 2분 동안에는 0.5도 곱하기 2만큼, 3분 동안에는 0.5도 곱하기 3만큼, 이와 같이 하면 x분 동안에는 0.5도 곱하기 x만큼 시침이 회전한다는 겁니다. 시계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시계 바늘이 일치하는 경우와 두 시계 바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분침이 움직인 각을 기준으로 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것으로 통일시키면 유형에 상관없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방정식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계에 관한 문제는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따라 반드시 분침이 움직인 각을 기준으로 하여 방정식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첫째로, 정각 이후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아요. 5시 이후 처음으로 두 시계 바늘이 일치하는 시각에 대하여 살펴볼 거예요.
5시 정각에 대하여 두 시계 바늘이 벌어진 각을 처음 각이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서 두 바늘이 일치하는 순간에 대하여 알아보면 분침이 12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과 시침이 5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을 표시를 해야 해요. 표시된 처음 각, 분침각, 시침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그림에서 세 각의 관계가 보이나요? 분침이 움직인 각은 처음 시침과 분침이 이루던 각에 시침이 움직인 각을 더하면 됩니다. 이처럼 그림을 활용하여 세 각에 대하여 이렇게 표시만 하더라도 쉽게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둘째로, 정각 이후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아요. 이 경우엔 12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중에서 시침이 끝 각이 될 경우예요. 7시 이후 처음으로 두 시계 바늘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시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7시 정각에 대하여 두 시계 바늘이 벌어진 각을 처음 각이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서 두 바늘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이 되는 순간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처음 각을 표시하고 분침이 12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과 시침이 7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을 표시를 해야 해요. 이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식을 만들어야 해요. 12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중에서 시침이 끝 각이 되므로 처음 각과 시침각을 더한 각을 큰 각으로 하고 분침각을 작은 각으로 하여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180도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식을 세우기 전에 두 시계 바늘이 일치할 경우와 반대 방향일 경우에 대하여 식 세우는 기준이 분산이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치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침이 움직인 각을 기준하여 식을 만들어 볼게요. 따라서 분침이 움직인 각은 처음 각 더하기 시침각에서 180도만큼 빼면 됩니다. 즉, 분침각을 기준으로 한 작은 각은 큰 각 빼기 180도가 되죠. 셋째로, 정각 이후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두 번째의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아요. 이 경우엔 12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중에서 분침이 끝 각이 될 경우예요. 4시 이후 처음으로 두 시계 바늘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시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4시 정각에 대하여 두 시계 바늘이 벌어진 각을 처음 각이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서 두 시계 바늘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이 되는 순간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처음 각을 표시하고 분침이 12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과 시침이 4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을 표시를 해야 해요. 이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식을 만들어야 해요. 12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중에서 분침이 끝 각이 되므로 분침각을 큰 각으로 하고 처음 각과 시침각을 더한 각을 작은 각으로 하여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180도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침각을 기준하여 식을 세워보면 따라서 분침이 움직인 각은 처음 각 더하기 시침각에서 180도만큼 더하면 됩니다. 즉, 분침각을 기준으로 한 큰 각은 작은 각 더하기 180도가 되죠. 예제 6시와 7시 사이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은 두 시계 바늘이 일치하는 시각을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분후에 일치한다고 하면 6시 정각에 대하여 두 시계 바늘이 벌어진 각을 처음 각이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서 x분후 두 시계 바늘이 일치하는 순간에 대하여 알아보면 분침이 12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과 시침이 6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을 표시를 해야 해요. 표시된 처음 각, 분침각, 시침각의 관계를 이용하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림에서 세 각의 관계가 보이죠?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x분 동안 움직인 분침과 시침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겠네요. 앞부분에서 시침이 1시간에 30도만큼 회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시간의 간격을 30도로 계산하면 되므로 처음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30도 곱하기 6은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x분 동안 움직인 분침은 6도 곱하기 x이고 시침은 0.5도 곱하기 x가 됩니다. 분침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분침이 움직인 각은 처음 시침과 분침이 이루던 각 더하기 시침이 움직인 각이므로 따라서 좌변은 분침의 각인 6x이고 우변은 처음 각 더하기 0.5x가 되므로 이들이 서로 같아야 해요. 그래서 두 식을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번엔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인 경우의 예제를 풀어볼까요? 8시와 9시 사이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은 이 경우엔 12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중에서 시침이 끝 각이 될 경우로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을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분후라고 하면 8시 정각에 대하여 두 식의 바늘이 벌어진 각을 처음 각이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서 x분후 두 바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순간에 대하여 알아보면 분침이 12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과 시침이 8시 방향에서 움직인 각을 표시를 해야 해요. 이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식을 만들어야 해요. 12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중에서 시침이 끝 각이 되므로 처음 각과 시침각을 더한 각에서 분침각을 빼면 180도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x분 동안 움직인 분침과 시침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겠네요. 처음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30도 곱하기 8은 240도가 되고 그리고 x분 동안 움직인 분침은 6도 곱하기 x이고 시침은 0.5도 곱하기 x가 됩니다. 여기서도 분침을 기준으로 하여 식을 세우면 분침이 움직인 각은 처음 각 더하기 시침각에서 180도만큼 빼면 되겠죠. 따라서 좌변은 분침이 움직인 각인 6x이고 우변은 240 더하기 0.5x 빼기 180이 되고 이들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두 식을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의자에 관한 문제.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2개가 되는데 의자의 개수를 x라 하고 식을 세워야 해요. 의자의 개수가 학생의 수보다 작기 때문이죠. 앞에 강의에서 미지수가 2개일 때는 반드시 작은 쪽의 수를 미지수 x로 두고 나머지 대상은 변함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학생의 수가 서로 같음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빈 의자가 있거나 꽉 채우지 않은 의자가 있을 경우 학생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꽉 찬 의자의 개수를 구할 때 유의해야 해요. 이것은 의자 문제에 대한 예제를 풀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므로 구하는 학생의 수는 꽉 채운 의자에 앉은 인원수 곱하기 꽉 채운 의자의 수 더하기 마지막 의자에 앉은 인원수가 됩니다. 예제.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4명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1개 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을 때 학생의 수는 주어진 문장에서 식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끊으면 2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구하는 값은 학생의 수이지만 긴 의자의 개수도 모르죠.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작은 쪽인 의자의 수를 미지수로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의 개수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x개라 하고 끄는 두 부분의 학생의 수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정리해 볼까요? 한 의자에 5명씩 앉은 의자가 x개가 있고 나머지 4명이 앉지 못하고 있으므로 강당에 있는 학생의 수는 5x 더하기 4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앉지 못하니까 이번엔 한 의자에 6명씩 앉혔더니 그림과 같이 꽉 채우지 못한 의자 1개와 빈 의자 1개가 생기게 돼요. 즉,
한 의자에 6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는 꽉 채우지 못한 의자 1개와 빈 의자 1개를 빼야 하므로 x 빼기 2개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학생의 수는 6괄호 x 빼기 2괄호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수의 학생들이 빈 의자가 1개이므로 학생의 수를 6괄호 x 빼기 1괄호 더하기 2로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꽉 차지 않은 의자는 2개가 되므로 x 빼기 2개의 의자에 6명이 앉아야 해요. 이와 같이 계산한 학생의 수가 서로 같아야 하므로 5x 더하기 4와 6괄호 x 빼기 2괄호 더하기 2를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 x의 값은 14이고 2는 의자의 수가 되며 다시 학생의 수를 구하면 등호로 연결된 두 식 중에서 간단한 식에 x의 값인 14를 대입하면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학생의 수는 5 곱하기 14 더하기 4는 74명이 됩니다. 규칙이 있는 수에 관한 문제는 바둑돌이나 성량계비를 이용하여 도형의 규칙성을 찾는 유형입니다. 규칙성을 찾는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가 4씩 커질 때 이 수들에 대한 규칙성을 이용하여 이 수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를 구해 볼게요. 4, 8, 12, 16과 같은 수들은 모두 4씩 커지고 있고 이렇게 나열된 수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를 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수인 4를 4 곱하기 1로, 두 번째 수인 8을 4 곱하기 2로, 세 번째 수인 11을 4 곱하기 3과 같이 나머지도 이처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빨간색으로 된 숫자들이 이들의 순서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는 4 곱하기 x이므로 4x가 됩니다. 이번엔 4, 8, 12, 16과 같은 수들에 대하여 모두 1씩 빼게 되면 3, 7, 11, 15 등과 같이 되는데 이렇게 나열된 수들도 모두 4씩 커지고 있고 이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도 4x에서 1을 빼면 되기 때문에 4x 빼기 1이 됩니다. 다음으로 4, 8, 12, 16과 같은 수들에 대하여 모두 2씩 빼게 되면 2, 6, 10, 14 등과 같이 되는데 이렇게 나열된 수들도 모두 4씩 커지고 있고 이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도 4x에서 1을 빼면 되기 때문에 4x 빼기 2가 됩니다. 끝으로 4, 8, 12, 16과 같은 수들에 대하여 모두 3씩 빼볼까요? 1, 5, 9, 13 등과 같이 되는데 이렇게 나열된 수들도 모두 4씩 커지고 있고 이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도 4x에서 3을 빼면 되기 때문에 4x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4씩 일정하게 커지는 수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는 4의 배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4x 빼기 1, 4x 빼기 2, 4x 빼기 3과 같이 모두 1차항의 개수가 4인 1차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3씩 일정하게 커지는 수가 있다면 이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는 모두 1차항의 개수가 3인 1차식이 되고 만약 5씩 일정하게 커지는 수가 있다면 이들의 x번째에 해당하는 수는 모두 1차항의 개수가 5인 1차식이 되겠죠. 이러한 규칙들의 구체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수학의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되면 이해가 될 테니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규칙이 있는 수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개수를 먼저 파악하여 증가하는 개수가 n이라면 이 도형의 규칙성은 n의 배수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구하는 x단계의 수를 x의 1차식으로 둬야 하는데 x의 개수가 n인 1차식이고 상수항은 알지 못하므로 nx 더하기 네모의 꼴로 나타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항을 구하기 위하여 첫 단계의 개수를 이용하여 x의 1차식인 nx 더하기 네모의 상수항인 네모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제 바둑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도형을 만든다고 할 때 85개의 바둑돌을 이용하면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가? 몇 단계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X단계라고 하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 바둑돌이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상하좌우에 하나씩 증가하여서 이전 단계보다 4개가 더 많아지고 3단계에서는 2단계보다 상하좌우에 하나씩 증가하여서 이전 단계보다 4개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둑돌이 이전 단계에 대하여 상하좌우에 하나씩 증가하면 한 단계가 높아지면 항상 4개씩 일정하게 많아짐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정리하면 1단계의 바둑돌이 1개이고 2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보다 4개가 더 많아져서 5개가 되고 3단계에서도 이전 단계보다 4개가 더 많아져서 9개가 되며 이렇게 하여 X단계에 있는 바둑돌의 개수는 단계별로 4개씩 커지므로 X의 개수가 4인 1차식이 됩니다. 이 1차식을 4X 더하기 네모라 하고 아직 모르는 상수항을 네모 대신 문자씨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초등 수학에서는 네모라는 표현이 익숙하겠지만 앞으로는 네모라는 도형 대신에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 해요. 상수항 C를 구하기 위해서 1단계의 바둑돌의 개수를 이용하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X가 1일 때 바둑돌의 개수가 1이어야 하므로 1차식 4X 더하기 C에 X는 1을 대입한 결과가 1이 되어야 해요. 물론 2단계나 3단계의 바둑돌의 개수를 사용해도 되지만 가장 간단한 경우인 1단계의 바둑돌을 이용한 거예요. 만약 2단계의 바둑돌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1차식 4X 더하기 C에 X는 1을 대입한 결과가 5가 되면 되니까요. 4 곱하기 1 더하기 C는 1이므로 상수항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며 따라서 X단계의 바둑돌의 개수는 4X 빼기 3이 됩니다. 이제 X단계의 바둑돌의 개수가 85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X단계의 바둑돌인 4X 빼기 3과 85가 서로 같아야 하므로 이들을 등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문장제 문제에 대하여 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처음 배울 때에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아주 난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한 식을 세우는 기본 원리인 끊어읽기, 그림이나 표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문장을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된 자료 중에서 서로 같게 되는 값을 찾아 등호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 기초를 충분히 다지고 연습을 해두면 앞으로의 활용 문제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정식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갈수록 업 될 것이며 그러면 문제의 원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문제를 푸는 재미가 쏠쏠해지면서 선순환의 효과는 더욱더 배가가 될 겁니다.